내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집은 늘 미지근한 보리차 냄새와 방충제의 박하가 아주 옅게 겹쳐 있었다. 햇빛은 오후 5시에 각도로만 들어왔고 장판은 그 빛을 슬쩍 받아 뿜으며 군데군데 미끄러웠다.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고무 슬리퍼가 바닥에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퍽퍽 울렸다. 그 소리까지도 나는 나의 어린 시절 일부라고 믿어왔다. 그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반음 낮았다. 경첩의 마른 울림이 오래된 관절처럼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내 등뼈를 타고 올라왔다. 거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정직하게 움직였지만 시간은 유리컵 표면처럼 묘하게 미끄러졌다. 나는 그 집의 온도가 오늘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냄새와 기압으로 먼저 알아챘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나를 돌아보며 말없이 엄지와 검지를 맞대 보였다. 앉으라는, 기다리라는, 오늘은 서두르지 말라는 표시였다. 나는 오래 앉았던 의자, 내 몸을 기억하는 직물의 푹신함 위에 천천히 몸을 내렸다. 의자가 아주 얇은 신음소리를 냈다. 찻잔이 테이블을 스칠 때 나는 작은 마찰음을 들었다. 삭이 잔 밑면의 거친 원이 나무 결을 한번 긁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잔을 내 앞에 밀어놓고 손을 쉬 거두지 못했다. 잔의 입구를 도는 할머니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오래 봤다. 사람은 말보다 떨림으로 먼저 고백한다는 걸 나도 모르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김이 옅게 피어오른 차향이 코끝에 닿자 망설임이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잔을 입술에 대고 한 모금 머금었다. 따뜻함이 혀에서 목으로, 목에서 가슴 한쪽으로 낙하했다. 오늘은 오래된 이야기 하나 하자. 할머니가 말했다. 목소리가 작은데도 방의 공기가 그 말에 맞춰 모양을 바꾸었다. 창틀에 걸린 레이스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린 시절에는 내가 만든 그림자가 있다. 그 말이 내 귀에 닿자마자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잠깐 멀어졌다. 나는 장난감 상자 뚜껑을 여는 아이처럼 두려움과 호기심을 같은 손에 쥔 채 숨을 얕게 골랐다. 차향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뚜껑 안쪽에는 오래된 메모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굵은 만년필 잉크가 습기를 먹고 번져 있었다. 상자를 여는 소리가 방 전체에 부서지는 듯 퍼졌다. 나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 관절의 냉기를 느꼈다.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통. 할머니가 상자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사진은 가장자리부터 노랗게 탔다. 어떤 사진에서는 누구의 어깨가 예리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나는 그 잘림을 어릴 때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의도가 보였다. 그때 우리는 덜 상처받는 선택을 한다고 믿었지. 할머니의 눈동자는 오랫동안 물을 머금은 나무처럼 어둡게 번들거렸다. 덜은 언제나 안보다 잔인하다. 그 말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며 따끔거렸다. 나는 어린 시절 내 방 한쪽 벽에 붙여두었던 반짝이 별 스티커들을 떠올렸다. 낮에는 칙칙했지만 밤에는 희미하게 빛났던 어둠이 있어야만 드러나는 것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운동회 트랙에서, 겨울 교실 창가에서. 그런데 웃음 뒤에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다. 사진에 함께 찍히지 못한 시선, 프레임 바깥에서 프레임 안을 지우는 손길. 나는 그 손길을 이제야 본 것 같았다. 너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다. 할머니가 말했다. 잔 위의 김이 그 순간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 이름은 내 몸에서 가장 민감한 줄을 눌렀다. 나는 두 번째 모금을 삼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다. 네가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내 삶이 필요로 하던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말을 아주 천천히 골랐다. 하지만 네가 태어난 날 그 얼굴은 조금 멀리 서 있었다. 목구멍 아래로 미세한 규칙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내 심장이 그 소리를 잠깐 따라했다가 겨우 자기 박자를 되찾았다. 할머니는 편지 한 통을 내 쪽으로 밀었다. 봉투는 거칠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사람의 오래된 말은 종이에서도 냄새가 났다. 잉크, 먼지, 눅눅한 서랍, 그리고 손의 천. 나는 봉투를 뒤집으며 발신인을 봤다. 낯선 이름. 그러나 내 뼈가 아는 낯설미였다. 병원에서는 그날 밤에는 많은 일이 겹쳤다.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떴다.
속눈썹이 한번 휘파람처럼 떨렸다.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돌아왔다. 나는 남아있는 것으로 너를 지키려 했다. 그 지킴이 무엇을 지워야 가능했는지를 나는 이제 물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긁히는 소리가 점자의 돌기처럼 손끝으로 올라왔다. 첫 문장 아들에게. 그러나 문장 전체는 내게로 왔다. 활자의 검은색이 갑자기 너무 진해서 하얀 여백이 칼날 같아 보였다. 문장은 오래전의 겨울처럼 말랐다. 짧고 차갑고 손끝을 아리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로 시작해서 그때 나는 겁이 났다. 로 이어지고 돌아올 용기가 없었다. 로 끝나는 고백들.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와 다른 낯선 울림이 이상하게도 내 몸 어딘가 익숙한 곳을 건드렸다. 나는 그 낯섦과 익숙함이 동시에 나를 잡아당기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물속에서 두 개의 조류가 엇갈릴 때 생기는 소용돌이 속에 잠깐 머무는 느낌. 숨은 쉬어지는데 방향은 모호해지는 상태. 할머니의 숨소리가 그 소용돌이 가장자리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 할머니의 손등에 작은 얼룩들이 빛을 받아 떠올랐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다 보니 너에게서 진실의 일부를 떼어냈다. 그게 너를 보호한다고 믿었다. 나는 보호와 삭제가 얼마나 닮아 있을 수 있는지 그날 처음으로 배웠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찻잔을 다시 들어 올리자 손끝으로 냉기가 올라왔다. 그 냉기를 잠깐 더 붙잡고 있고 싶었다. 냉기는 생각을 또렷하게 해주는 것 같았고 뜨거움은 가끔 거짓말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은 마찰음을 만들었다. 내게도 내 소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였지? 내 입에서 나온 질문은 뜻밖의 부드러웠다. 소리를 크게 만들면 뭔가가 깨질 것 같아서였는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창밖을 잠시 보았다.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답을 준비하는 시간 같았다. 너는 언제나 너였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렇지만 너의 이야기에서 몇몇 문단을 다른 사람이 쓴 적이 있다. 그 문단을 이제 내 손으로 고쳐야 한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 나는 내 안에서 오래 잠겨있던 서랍이 딸깍 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안에는 이름표 없는 열쇠들이 몇 개 들어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다시 한 장씩 들춰보았다. 누군가의 어깨가 잘려나간 프레임, 이상하게 중앙이 비어있는 구도, 내 웃음 옆에서 고개를 살짝 떨군 그림자. 그 사진들 틈에 아주 작게 그리고 분명하게 새로운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읽는 방식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흑백 현상지 위에 어린 내가 내 등을 카메라에 보이고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어깨 너머 흐려진 누군가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가볍게 만지는 듯한 형상이 있었다. 초점은 내 등이었고 손은 약간의 흔들림으로만 존재했다. 나는 그 흔들림에서 온기를 느꼈다. 그 손이 누구인지 네가 정해라. 할머니가 아주 낮게 말했다. 피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사는 방식이 말해줄 거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삶을 앞으로도 지탱할 구조라는 것을 알았다.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로 올라서면 발바닥이 흔들리지 않는다. 집안의 소리들이 다시 돌아왔다. 시계는 정확히 같은 속도로 초를 세고 냉장고의 컴프레서는 일정한 윙윙을 유지했다. 나는 내 심장 박동이 그 리듬에 나란히 붙는 것을 느꼈다.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긴장이 같은 무게로 가슴에 얹혔다. 나는 편지들을 봉투에 다시 넣고 사진을 원래 상자에 가지런히 겹쳐 넣었다. 손끝에 묻은 종이의 가루가 미세하게 따끔거렸다. 상자 뚜껑을 닫자 나무가 내는 단단한 소리가 방 안의 공기에 안착했다. 나는 그 상자를 내 무릎 위에 잠시 올려두었다가 천천히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다. 숨겨두려는 게 아니라 다루기 위한 잠깐의 보관. 물 더 끓일까?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방으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발 뒤꿈치가 슬리퍼에 스치며 내는 소리를 들었다. 주전자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아주 작은 거품들이 바닥에서부터 돋아올라 표면으로 부딪혔다. 나는 그 소리가 처음과 다시를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 새로운 차를 받으면서 나는 내 입안에 말들을 하나씩 가라앉혔다. 지금 당장은 더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이 내 안에서 침전되어 맑아질 시간을 주기로 했다. 조바심은 언제나 진실보다 빨리 달렸고 그 때문에 여러 번 넘어졌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의자 등바디에 등을 바짝 붙였다. 등과 나무 사이에 공기의 얇은 층이 사라지자 내 몸의 윤곽이 분명해졌다. 이 집의 온도, 내 호흡의 깊이, 잔의 무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고도 정확했다. 낯설기 때문에 정확해지는 것들이 있다. 그 정확함이 오래 미뤄둔 나의 성장 같았다.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첫 문장만으로도 결말의 방향을 바꾼다. 할머니의 고백은 내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동시에 내 내일을 아주 천천히 바로 세웠다.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빛은 여전히 오후 5시의 각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알았다. 내 안의 시계는 다른 시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단어가 있다면 짧게 남겨줘도 좋겠다. 한두 마디여도 충분하다. 예를 들면 진실의 무게, 낯설매 온기, 혹은 단어 하나, 각성. 너의 언어가 이 이야기의 다음 문장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지 모른다. 집을 나서자 공기가 나를 한번 훑고 지나갔다. 저녁으로 기울어가는 골목의 냄새는 고등어를 굽는 집의 연기, 오래된 흙 냄새, 약간의 세제 향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마스크를 쓰지도 벗지도 않은 채 목까지 끌어올려 외부가 내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살짝 거리를 두었다. 하늘은 잿빛과 복숭아빛이 얇게 섞인 색이었다. 동네 약국 쇼윈도에 비친 내 얼굴은 초점이 반쯤 빠져 있었다. 유리 위로 길고 얇은 스크래치가 있었고 그 선이 내 눈썹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 선을 한번 따라 그렸다. 만지지 못하는 것을 더 선명히 느끼는 방법이 때로는 공기 속에 있다. 집 문을 열자 현관의 고무 매트에서 비가 지나간 날처럼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났다. 옷을 벗어 의자 등에 걸고 샤워기에서 처음 튀어나오는 차가운 물을 잠깐 맞았다. 피부에 굵은 소름이 돋고 그 위로 물이 지나가며 평평해졌다. 거울에 맺힌 김이 천천히 흘러내릴 때 나는 거울 속에 내가 더 또렷해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휴대폰을 들어 나를 키운 엄마, 내가 평생 엄마라고 불러온 사람에게 메시지를 썼다. 내일 저녁 시간 돼? 문장을 길게 하지 않았다. 길면 말의 여백 사이로 상처가 스며들 것 같았다. 곧바로 답이 왔다. 돼! 국 끓여 놓을게. 다음 날 저녁 그 집의 문손잡이는 여전히 거칠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된장국의 묵직한 냄새가 낮은 위치에서부터 올라왔다. 엄마는 앞치마 끈을 허리에서 풀고 식탁 위에 숟가락을 2개 나란히 놓았다.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두고 의자에 앉기 전 잠깐 서 있었다. 앉는다는 건 언제나 한 편을 택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국물만 떠먹었다. 혀끝에 짠맛이 먼저 닿고 뒤늦게 콩과 육수의 단맛이 따라왔다. 숟가락이 그릇을 긁는 소리가 부엌의 타일에 부딪혀 작게 반사되었다. 엄마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에게 들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편이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서 오래된 파장이 들렸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내가 안전하길 바랐고 이름들보다 하루의 밥과 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름들이라는 복수형이 내 귓속에서 함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기로 했다. 나도 안전하길 원해. 내가 말했다. 이제는 내가 정한 말과 내가 정한 속도로 엄마가 내 눈을 보았다. 우리는 잠깐 같은 물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 숨을 맞췄다. 엄마가 내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손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닿은 자리의 온도는 오래 남았다. 식탁 한쪽에서 우리는 오래 접어둔 부분을 펼치는 일을 했다. 과거가 종이라면 접힌 부분은 늘 선명한 자국을 남긴다. 나는 그 자국을 손톱으로 살짝 문질렀다. 나에게는 2개의 빈칸이 있어. 내가 말했다. 네와 함께 채울 칸, 그리고 나 혼자 채울 칸.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고개 끄덕임의 각도는 동해 같았고 포기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앉아 불규칙한 리듬으로 흔들리는 시내의 불빛을 봤다. 광고판의 노란빛,
편의점의 초록빛, 횡단보도의 흰빛, 각기 다른 불빛들이 차창의 얇은 먼지에 닿아 작은 별가루처럼 번졌다. 내 호흡이 유리 위에 얇게 김을 그렸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구청 기록실로 갔다. 기록실은 종이와 잉크, 플라스틱 바인더에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담당자는 절차를 말했고 내 신분증을 2번 확인했다. 도장 소리가 낮게 툭툭 찍혔다. 글꼴은 무표정했고 서류의 여백은 불필요를 치워낸 공간처럼 보였다. 나는 출생신고 사본을 받았다. 종이의 결이 손끝에서 사막 모래처럼 미세하게 흘렀다. 이름 칸, 부모 칸, 주소 칸. 내 시선은 줄을 따라 내려가다가 한 번 멈추고 다시 내려갔다. 알파벳이 아닌 한글의 획들이 오늘만큼은 칼날보다 부드러운 나뭇가지처럼 느껴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서류의 모서리를 들었다. 나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지퍼를 닫았다. 도로 건너편에서 붕어빵을 굽는 연기가 났다. 단팥향이 코끝을 톡 건드렸다. 나는 한 봉지를 샀고 뜨거운 빵을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옮기며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뜨거움이 입천장을 살짝 데웠다. 아픔은 작았지만 현재였다. 집에 돌아와 나는 책상 앞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너무 하얀 종이는 말수를 줄인다. 그래서 나는 약간 아이보리색의 오래된 공책에서 뜯어낸 종이를 골랐다. 볼펜을 들자 손이 잠깐 떨렸고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2번 숨을 길게 쉬었다. 안녕하세요로 시작해 만나고 싶습니다로 이어지는 문장. 비난도 변명도 없는 짧은 사실과 요청 편지를 보내고 나면 기다림이 남는다. 기다림은 언제나 소리를 만든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빵 반죽을 했다. 밀가루가 물을 만나 이음새를 만들고 반죽이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옮겨질 때마다 공기가 2번씩 갇혔다 나왔다. 발효의 시간이 필요했다. 내 안에 어떤 것에도 발효의 시간이 필요했다. 사흘 뒤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간결했고 글씨는 조심스러웠다. 봉투를 열자 단 4줄이었다.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속도에 맞추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여러 해를 돌아온 사람의 걸음걸이를 닮았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보기로 했다. 아침의 공원은 의외로 바빴다. 조깅하는 신발의 고무 냄새, 젖은 흙의 냄새, 제잘거리는 참새 소리, 그리고 먼 데서 들려오는 잔디 깎는 기계의 일정한 윙윙. 벤치는 금속이었고 차가웠다. 나는 차가움을 잠깐 허벅지로 받아냈다. 그가 걸어왔다. 나는 얼굴을 먼저 보지 않기로 했다. 얼굴은 언제나 이야기를 과장한다. 대신 나는 걸음의 간격과 발 뒤꿈치가 땅을 떠나는 각도를 보았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숨소리에 높낮이가 들렸다. 인사는 짧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말에 끝에서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다. 우리 사이에 놓인 것은 구체였다. 벤치, 아침 공기, 종이컵 커피, 그리고 그가 고쳐 말하는 작은 습관. 그는 처음에 미안합니다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로 고쳤다. 나는 그 고침 안에 들어있는 시간들을 보았다. 사라진 계절, 말하지 못한 날들, 이름을 부르지 않은 밤들. 그날은 내가 꺼낸 말이 공기에서 잠깐 길을 잃었다. 그는 내 말을 기다렸다. 그날의 순서를 말해줄 수 있나요? 나는 가능하면 가장 작은 질문을 골랐다. 작은 질문이 가장 멀리 도달한다는 걸 요즘 나는 배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풍경을 한번 훑었다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말은 불필요한 형용사가 없었다. 병원 복도의 냄새, 형광등의 색, 누군가의 울음이 가늘게 이어지다가 끊기는 순간, 복도 끝에 놓인 의자의 차가움. 그는 자기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았고 이탈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말들 사이에서 내가 채워야 할 여백을 확인했다. 여백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걸터 앉을 자리였다. 나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다. 모른다는 고백은 도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버티기였다.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그 자리를 지킨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바닥에 땀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 앉지 않았다. 첫 만남에 너무 많은 것을 얹지 않기로 우린 아무 말 없이 합의했다.
돌아서는 그의 어깨 너머로 햇빛이 벤치 금속에 스며들며 작은 사각형들을 만들었다. 나는 그 사각형들을 한두 개 마음에 담아두었다. 증거가 아니라 오늘이 있었다는 표시로 젖집에 돌아와 나는 액자들을 정리했다. 몇몇은 유리에 금이 너무 깊었고 몇몇은 유리 없이도 사진이 잘 서 있었다. 나는 깨진 유리를 버리고 사진은 얇은 마분지에 다시 붙였다. 프레임이 달라지면 이미지의 무게가 달라졌다. 어떤 것들은 가벼워졌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바닥을 더 단단히 밟았다. 서랍 맨 뒤에서 오래전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매일 밤 3줄 일기를 쓰던 노트. 삐뚤어진 글씨 사이사이에 그때의 나는 자주 오늘은 좋았다 혹은 오늘은 별로였다 라고 썼다. 좋음과 별로 사이에 있는 넓고 복잡한 영역을 나는 이제야 배우는 중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의 소리는 줄어들었다. 대신 내 몸의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심장 박동, 장이 움직이는 작은 웅걸거림, 손가락 관절이 펴질 때 나는 아주 미세한 똑똑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한 줄씩 적어보았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문장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거짓이 없었다. 며칠 뒤 할머니 집에 다시 갔다. 감이 단단히 익어가는 냄새가 마당에 깔려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 산 배 2개와 내가 구운 빵 한 덩이를 들고 들어갔다. 할머니는 문턱에서 내 손을 잠깐 잡았다. 손등의 얇은 혈관들이 창가 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다. 우리는 말이 적었다. 대신 씹는 소리가 많았다. 빵 껍질이 이빨 아래에서 얇게 부서지고 배의 과즙이 혀 밑으로 모였다. 씹는 동안에는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씹는 일은 언제나 현재형이었다. 할머니가 물었다. 보았으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떠니? 할머니의 질문은 매우 작은 그릇이었다. 나는 그 그릇에 오늘의 물을 조금씩 부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어. 할머니가 웃었다. 웃음은 소리보다 먼저 표정에서 시작했다. 눈꼬리에 작은 기미가 일제히 반짝였다. 쪼라, 모른다는 말은 다음을 부른다. 돌아오는 길, 나는 우체국 앞 화단의 국화를 오래 보았다. 꽃집 끝이 서늘했고 가운데는 의외로 따뜻했다. 손끝으로 그 온도를 가늠하듯 나는 내 하루의 무게를 가늠했다. 무게는 어제와 같지 않았고 내일과도 같지 않을 것이다. 무게가 달라지는 것은 곧 균형을 새로 배운다는 뜻이었다. 집에 도착해 나는 문을 안에서 잠갔다가 다시 풀었다. 걸쇠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치겄다. 나는 스탠드를 켰다. 방의 그늘들이 각자 자리를 정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 첫머리에 날짜를 쓰고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나의 속도로 앞을 본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내 목 뒤에 긴장선이 아주 조금 풀렸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깥 공기가 좁은 틈으로 들어왔다. 냄새는 미세했고 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 틈을 오래 바라봤다. 틈은 결함이 아니었다. 틈은 드나드는 통로였다. 오늘 나는 틈을 아는 법을 배웠다. 내 과거와 내 현재가 서로를 스치고도 찢어지지 않는 방법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댔다. 바닥의 차가움이 발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이름을 입안에서 한번 불러보았다. 소리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울림은 있었다. 그 울림이 내 흉골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다. 66. 다음 주 나는 액자집을 찾았다. 주인은 내 손에 든 사진을 유리 위에 대어 보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금은 바꿔야 하고 유리는 새로 끼우죠. 얇은 칼날이 종이와 유리 사이를 스치며 작은 숨소리를 냈다. 나는 작업대의 나무결을 바라보았다. 나무는 오래된 상처를 고리로 남긴다. 오늘의 고리는 내 차례였다. 집으로 돌아와 새 유리를 끼운 액자를 벽에 걸었다. 못이 벽을 천천히 파고들 때 나는 호흡을 길게 뽑아 내쉬었다. 프레임 안의 손, 내 머리칼을 스치듯 만지던 그 손. 이번에는 조금 덜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조명을 낮췄다. 빛은 과장을 줄이고 모서리를 부드럽게 했다. 그러고 나서 노트에 적었다. 사진은 변했지만 장면은 달라졌다. 공원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먼저 물었다. 당신의 이름을 내가 직접 불러도 될까요? 그는 잠깐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내 혀끝에 올리는 동안 그 짧은 이름은 오래된 골목 하나를 끝까지 걸어가는 시간만큼 길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걸음 간격을 맞췄다. 맞춘다는 건 같아지는 게 아니라 어긋남을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내 방식으로 계속할게. 수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고 그 한숨에는 포기가 아니라 자리가 있었다. 그래! 내 속도로. 부엌 시계가 한 번 울렸다. 나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은 서랍과 테이블 사이의 틈을 지나며 집안의 소리를 새로운 순서로 정렬했다. 잠들기 전 나는 내 이름을 노트 맨 아래에 적었다. 마지막 점을 찍을 때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가 멈췄다. 벽의 액자 위로 밤의 그림자가 얇게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서 한 번 더 내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오늘은 울림이 방향을 가졌다. 끝났다.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작될 것이다.